청와대가 오늘 수석 인사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사표를 냈던 6명 가운데 4명을 교체한 셈이 됐는데요. 노영민 비서실장은 일단 위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사회수석 비서관에 윤창열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했습니다. 오늘 새롭게 수석이 임명된 두 분 얘기는 잠시 뒤에 좀 더 짚어볼 텐데, 먼저 장해찬 평론가님. 노영민 비서실장은 사직을 한 겁니까? 아니면 확실히 유임이 된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나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한시적 유임이다. 일단 인사교체가 단행되고 나면 마지막 순서로 노영민 비서실장도 빠른 시일 안에 교체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오늘까지도 노영민 실장의 거취에 대해서 별도의 언급이 없었고요. 예. 청와대에서 새로운 수석 임명을 발표하면서 이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을 강조해서 기자들에게 말했거든요. 네. 이 말은 무엇이냐? 노영민 비서실장의 거취 문재인 대통령이 정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을 저는 에둘러서 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처음에 관측과 달리 노영민 비서실장 생각보다 오래 저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예전보다 더 컸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우선은 반포에 있는 집까지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그만하면 노영민 실장이 책임을 진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또 있다고 하고요. 예. 이번에 또 최재성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거물급이 수석으로 온 만큼 비서실장으로서 그러한 거물급 수석들을 또 통솔하기 위해서는 중량감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노영민 실장만큼의 중량감을 가진 여권 인사가 비서실장 후보로 마땅치 않다는 점도 이 유임이 상당히 오래 갈 거라는 그러한 관측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시적 유임이다. 근데 언제까지 갈지도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김주욱 교수님. 네. 근데 이제 본인도 여러 가지 지금 본인 거취에 대해서 관심이 좀 모아지는 가운데도 SNS에 이 경제 부분에 대한 청신호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세 차익 논란이라든지 똘똘한 채 논란도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 청와대 내부에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좀 그렇다면 청와대가 잘못 판단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제가 볼 땐 일시적으로 저는 지금 예를 들어 사임에 대해서 유보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다 아시겠지만 일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이나 국민들이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아까 여기 나오지만 청주 아파트나 반포 아파트 같은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거예요. 본인이요? 그러면 금요일에 네, 그렇죠. 그렇다면 왜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힘들 거고요. 또 하나는 8월 29일 날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9월 말 10월 초에 추석이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볼 때 이때 자각적으로 비서실장을 비롯한 내각 전체적인 제가 볼 때는 정책적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반정기가 필요한데, 당장 그런 인물들을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전 적어도 당의 전당대회라는 8월의 말 일정, 9월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그 상황에서 적어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을 통해서 정책을 반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비서실장을 비롯한 일부의 제가 볼 때 개각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것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청와대가 앞으로 진행하는 내용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을 만약에 신뢰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청와대가 국민 정서를 잘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표를 던졌다가 유임이 됐다면 분명히 어느 정도 설명이 됐어야 국민들이 납득을 맞습니다. 하는데 맞습니다. 그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설왕설래가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하정대 국장. 예. 어제 저희가 2억 8천에 사서 11억 2천에 팔았다. 11억 3천에 팔았다. 시세 차익을 꽤 많이 거뒀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는데, 실제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봤더니 양도세를 절감했다. 청주집을 먼저 팔아서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이제 노영민 실장이 이제 청주 아파트를 지난 7월 10일에 이제 원래는 1억 8천만 원에 샀던 그 아파트인데요. 그걸 2억 3,500원, 지금 3천만 원 썼는데 2억 3,500만 원에 팔았으니까 한 5,500만 정도의 청주 아파트는 시세 차익을 받고요. 반포 아파트는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때 2006년에 2억 8천에 사가지고 최근에 11억 3천에 팔았으니까 약
14년 만에 8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시세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은 2주택일 때하고 1주택하고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청주 아파트는 2주택일 때 먼저 팔았고, 그다음에 이제 반포 아파트는 1주택일 때 팔았기 때문에 반포 아파트의 시세 차익이 청주 아파트는 5,500원, 여기는 8억 5천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먼저 팔았더라면 무려 양도소득세가 1억 8,940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1,984만 원이어서 실제로 약 1억 6,956만 원의 세금을 절감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똘똘한 채 논란이 진짜 계속 이어져서 노영 비서실장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제 계속 국정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계속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이도훈 의원님, 네네. 저 오늘 2주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어쨌든 오늘 청와대가 신임 국민소통수석과 신임 사회수석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임명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다라고 청와대가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앞으로 그럼 수석들을 뽑을 때 능력보다 집을 가졌냐 안 가졌냐 이걸 보는 게 도대체 맞는 거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직을 인선하는 기준은 옛부터 지금까지도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공직을 감당할 도덕성이 있느냐, 이게 기본이고 거기에 지역이라든지 남녀 성별이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이런 걸 안배해서 인사를 내놓는 거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지금 문재인 그 청와대가 무주택이냐, 1주택이냐 이걸 들고 나오는데 하도 그러니까 어떤 시민은 차라리 그러면 그 국정 철학에 맞게 월세 사는 사람을 뽑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들 지금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인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집 사고 싶은 국민이 지금 너무나 오른 이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세가 바로 필요한 우리 국민이 쉽게 전세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전체 해결이 되지 않는 데다가 더 혼란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국정의 방향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뭐 1주택, 무주택 이런 걸 강조하는 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의 방향을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인선도 보면은 예전에 뭐 노무현 정부부터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을 후임자로 계속 뽑는 거 보면 그냥 이대로 가겠다는 건데 이것이 민심과 같은 방향인지 아니면 민심을 거슬러는 방향인지 그것도 차차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하나 더 질문 드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국정 철학도 맞는데 다주택자라고 못 뽑는 경우가 나온다면 그게 어쨌든 청와대라 국가적으로 손해란 말씀 그런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진애 의원처럼 4주택을 갖고 있다.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국민의 평균적인 정서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렵겠지만 예를 들면은 지금 고위공직자에 뽑히면 대체로 50대 또는 뭐 60대 초반 이렇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살던 집이 있고 또는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사는 집이 예를 들면 재개발이나 이렇게 돼서 임시로 머물면서 팔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약간 그런 경우였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오로지 2주택 이상이면 안 된다. 이런 기준으로 공직자를 뽑으면은 어떻게 알겠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청와대에 들어오겠어요. 특히 지금은 청와대가 임기 말로 가기 때문에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청와대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뭐 일단 개인적인 전망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런 경우에 이런 주택 문제까지 따진다면 어떻게 국정을 잘 운영할 우수한 인재들을 청와대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연인 신분이 됐지만 김종원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뒷말은 여전합니다. 그 논란을 키우는 건 그런데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인데요. 김종민 의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분이 지금 주택 두 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가정사가 좀 여러 가지 얘기가 공개가 안 되는 가정사가 있어요. 공자님이 옛날 그랬잖아요. 아는 걸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척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김종민 의원이요, 자연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부에서 단톡방도 그냥 나가고 금요일 날 본인만 먼저 사퇴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퇴직 인사도 안 하고 떠난 거에 대해서 여러 비판이 있자 김종민 의원이 이제 가정사를 언급했는데 이것 갖고도 더 오히려 논란이 확산된 느낌도 있습니다. 사실 김종민 의원의 저 발언을 김조원 전 수석이 반겼을까요?
오히려 공개하면 안 되는 가정사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난처한 입장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어떤 가정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일반적으로 다주택을 가진 주택 두 채를 피치 못하게 가진 국민들 중에서도 공개하기 힘든 가정사 때문인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서 하나같이 다주택자를 적폐로 또 시세 차익을 거두는 사람은 소병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도둑놈이라는 표현을 국회에서 썼어요. 그런 표현으로 몰아붙였으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아주 묵직한 중량감 넘치는 공직을 가졌던 고위공직자에게는 말하기 힘든 가정사가 있으니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왜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일정 부분이라도 설명을 하는 게 고위공직자 출신의 도리인 것 같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 이해해달라는 말은 이 힘이 없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말이지 힘이 많이 가진 권력을 많이 가진 이 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가 할 수 있는 말로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물론 김조원 전 수석이 직접 한 말이 아니라 김종민 의원이 두둔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오히려 김조원 전 수석을 또 공경에 빠뜨린 그런 발언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김 전 수석의 이제 태도 문제는 저희가 비판할 수 있는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한번 그 곱씹어볼 대목은 있습니다. 김조원 그 수석이 지금 물러난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이제 그 다주택 때문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김 전 수석은 그동안 청와대에서 노영민 실장에게 또 그 회의에서 또 아마도 그 대통령에게도 메시지는 전달된 것 같아요. 다주택자, 이주택자 가졌다고 그 이렇게 세금을 많이 물리거나 그 비난을 하게 되면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조원 전 수석은 공직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균형적인 판단은 전직 공무원으로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어쨌든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본인도 자연인, 잊혀질 권리는 있을 텐데 오히려 집권 여당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있으면서 논란이 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은 김종민 의원의 가정사가 했으니까 모르면 말지도 하지 말아라고 했을 때 아니 사퇴 얘기도 없이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양해도 안 구하고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또 여당 내부에서 지금 치열하게 공방이 있거든요. 전 우원식 의원 얘기가 이해가 되는 게 알아야 이해를 하죠. 뭘 알아야 이해를 하는 거고 왜 지금까지 이해가 안 했던 거잖아요. 왜 저렇게 매물을 비싸게 내놨을까? 그다음에 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저렇게 했을까? 그리고 왜 나갈 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나갔을까? 그게 이해가 됐을 때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저는 이 정부가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다주택자에서 초과 이윤을 환수하겠다. 실거주자는 가급적 세금 감면하겠다. 실수요자를 공급하겠다. 근데 이 정책을 뿌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다양한 사각지대와 틈새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 이걸 이해해 줘야 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지만 부부가 떨어져 살아요. 어쩔 수 없이 집이 두 채예요. 그 다음에 외국에 살아요. 어쩔 수 없이 내 집에 두 채가 있었어요. 이런 다양한 사연들은 흐르고 넘쳐요. 그러면 정책적 일관성이 맞다고 친다면 이걸 이해해 줘야 되는 거죠. 저희가 김재원 민정수석을 이해해 주려고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을 이해해 주고 방향은 맞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걸 배워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이 정부가 적어도 우리 서민들, 국민들을 이해해 주는구나. 그래, 그러면 김재원 민정수석을 이해해 줄게. 이게 맞는 거죠. 순서가. 이 잠실집 파니마니에서 꽤 논란이 깊었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인데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관련 청와대 소식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바로 그 분위기를 바꿔보기 전에요. 제가 잠깐 깜빡했어요. 실시간 검색어를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러시아에서 백신을 처음 개발했다고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는데 다른 나라 반응들은 좀 시큰둥하고요. 롯데리아 직원들이 회식 중에 이제 코로나에 집단 감염이 돼서 꽤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시간 검색어는 누가 뭐래도 바로 손혜원 전 의원입니다. 다음 주제에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